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은 게으른 백만장자입니다. 마크 피셔라고 하는 미국의 자기계발가이자 성공학자가 쓴 책입니다. 자, 이 책의 부제가 아주 재밌습니다. 제목도 게으른 백만장자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적게 일하고 인생을 2배로 즐겨라. 조금은 새롭죠. 그동안 이제 모든 어떤 부자학 책이나 성공학, 자기계발서에서는 대부분 열심히 일해라, 치열하게 살아라, 보다 남들보다 더 많이 해라, 이겨라, 더 해라, 더 해라, 더 해라, 이렇게만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일은 적게 해라, 그리고 인생을 2배로 즐기면서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왕이면 그 방법을 찾아라. 우리에게는 아주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쵸? 아마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일을 많이 하는 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적게 일하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면 누구나 그 방법을 찾는 게 맞을 겁니다. 그쵸?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건 아니니까 말이죠. 그쵸? 가급적이면 일은 적당히 하고 가급적이면 적게 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찾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렇게 게으른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서 총 11가지의 법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11가지 법칙이 모두 이제 의미가 있는 내용들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법칙을 한 5가지 정도 좀 발췌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차별 비용의 법칙입니다. 차별 비용의 법칙. 게으른 백만장자는 돈이 돈을 벌게 한다. 돈이 돈을 벌게 한다. 이 차별 비용이란 게 뭔지 한번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목돈이 있을 때 과연 무엇을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자산을 살 것이냐, 아니면 어떤 나의 쾌락을 위해서 소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부채를 살 것이냐. 네. 자산을 사느냐 부채를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오는 이 현금 흐름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차별화가 생긴다 해서 이제 차별 비용의 법칙인데요. 여기 책에 나온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저자가 원래 이제 집에 차가 한 대 있는데 새 차를 사고 싶어서 BMW를 한 4만 달러를 들여서 한 대를 계약을 하고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혼납니다. 차가 있는데 왜 새 차를 사느냐 하고 혼나고요. 대신에 그 계약을 무르고 그 돈으로 4만 달러 상당의 집을 한 채 사는 겁니다. 집을 한 채 사서 렌트를 해주는 거죠. 자, 렌트를 해서 한 달에 300달러씩 월세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이 4만 달러짜리 BMW를 할부로 사면 한 달에 300달러씩 이 할부금이 나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300달러씩 지출이 되는 거죠. 네, 수입 없이. 근데 이거를 차를 사지 않고 이렇게 집을 사서 렌트를 했을 때는 300달러씩 매달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니 이 두 경우의 차액은 마이너스 300 플러스 300 해가지고 자그마치 차별액이 매달 600달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600달러. 우리는 보통 이렇게 계산을 안 합니다. 그쵸? 그냥 내가 지금 차를 사가지고 할부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간다. 그러면 그냥 50만 원씩만 매달 내면 되겠구나만 생각하지, 그 돈을 우리가 자산을 사가지고, 그쵸? 자산을 사가지고 플러스가 될 때 하고의 이 차별액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쵸? 부자가 되려면 셈법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산을 사느냐, 부채를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까지 큰 차별액이 생기니 어떤 것을 살 것이냐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예가 나오는데, 이 저자가 별장을 한 채 갖고 있었는데, 이 별장은 가서 사용하지 않아도 매달 유지 비용만으로, 뭐 난방비, 뭐 전기세 이런 것만으로도 매달 $200가 나간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공실로, 그러니까 우리가 쓰려고 1년에 얼마 쓰지도 않는데 매달 $200씩 비용이 나간다. 근데 이거를 내가 쓰지 않고 이거를 이제 렌트를 해줬을 때, 이 별장을요, 주택으로 렌트를 해줬을 때는 매달 $500가 월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별액은 얼마입니까? 자그마치 $700. 이게 이제 부자가 되는 산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게으른 백만장자들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가능한 한 자주 자신의 돈을 사용해서, 때로는 은행의 돈을 사용해서 부채를 늘리는 대신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요, 그쵸? 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과연 무엇을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빨리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계속 가난한 사람으로 머무느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내가 그냥 쓰려고 하는 거, 뭔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줄여서 좀 절제하면서 자산이 되는 것들을 사면요, 그러면은 그게 쌓이면 당연히 내가 이제 부자가 되는 시간이 앞당겨질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자산을 사지 않고 절제하지 못해서 먹고 놀고 마시고 뭐 이러는 데 쓰고,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새 차를 사는 데 쓰고, 그 다음에 뭐 별장 같은 이런 걸 사는 데 쓰고 이런다면 당연히 부자가 되는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별 비용의 법칙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읽다 보니까 이제 최근 이제 후배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후배가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지방에 사는 후배인데 저한테 이 3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좀 재테크로 활용하는 게 좋겠느냐 라고 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해 와서 저는 이제 뭐 부동산 전문가고 하다 보니까 마침 또 그 친구가 사는 동네, 그 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좀 집값이 오를 확률이 좀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그 동네에 있는 뭐 한 얼마짜리의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한 채 사두는 것도 재테크로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한 2년 뒤쯤 되면 네가 투자한 3천만 원 정도가 한 2배로 돼서 돌아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으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죠. 바쁘게 지내다가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이제 한 3개월쯤 지나서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후배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어떻게 됐냐? 뭐 좀 좋은 물건을 좀 찾아봤느냐? 했더니 대번에 하는 말이 아파트 사는 것도 좋았는데 차를 바꿀 때가 돼가지고 그 돈으로 차를 샀다. 뭐 좋은 차를 사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죠. 그럼요. 뭐 우리가 또 나쁜 차만, 뭐 안 좋은 차, 오래된 차만 타고 다니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근데 세상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즐기는 데 사용이 되고 나의 자산이, 그리고 나는 그런 돈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만들지 못하고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안해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건 오로지 개인의 선택입니다. 여기 뭐 정답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조금 절제하면서 그리고 좀 더 빨리 조금 한 살이라도 빠른 시기에, 젊은 시기에 좀 자산을 사는데 좀 치중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데 치중을 한다면 그만큼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시간이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렇게 사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 청울림TV 보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좀 이런 생각이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은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법칙이 스나이퍼의 법칙이라고 나옵니다. 스나이퍼, 우리말로 뭡니까? 저격수라는 말입니다. 저격수의 법칙. 게으른 백만장자는 원하는 만큼을 분명히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체적인 목표, 네가 벌고 싶은 돈이 있어? 네가 뭐 되고 싶은 부자의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 뚜렷한 지향점이 있어? 가능한 한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목표를 타겟을 정하라는 말이죠. 여기 앞부분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해의 재정적 목표를 물어보았지만 대답은 대부분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였다. 하나, 재정적 목표랄 것이 없다. 둘, 빚을 갚는 것이다. 셋,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다. 넷,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 네 가지의 공통된 결점이 있죠. 결점. 안 좋은 점. 뭐냐면 뚜렷하지 못하고 너무 막연하다는 겁니다. 예. 아예 목표가 없든지 아니면 목표가 있어도 그냥 너무 두루뭉실하다. 예. 이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재정적인 목표 방식인데 부자가 되는 사람들, 백만장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가 스스로 일을 하도록 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이 직접 일을 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미친 듯이 열심히 말이다. 모든 걸 희생하며 죽어라 일을 하지만 그 대가는 눈물이 날 만큼 보잘것없다. 공을 멀리 날려보내기만 할 뿐 원하는 곳으로는 보내지 못하는 골퍼들이나 마찬가지다. 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똑똑한 머리와 인내심을 가지고 일에만 매달리지만 언제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기 마련이다. 그렇죠. 저는 이 말, 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빨리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아주 분명하게 뚜렷하게 가능한 초점을 뚜렷하게 해서 정하고 그것만 보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말을 100% 믿습니다. 100%. 그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뚜렷하게 정해야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막연하게 나는 10년 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룰 것이다 라고 목표를 정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두루뭉실하게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자유? 10년? 도대체 경제적 자유라는 그 개념이 뭡니까? 네. 얼마를 벌어야 경제적 자유입니까?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대부분 성공을 하는 분들, 사업에서나 본인 일에서나 투자에서나 성공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5년 정도의 아주 뚜렷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러고서 앞만 보면서 달려나간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을 나와서 이 부동산 투자를 직업으로 삼고 그렇게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 방향도 정하고 그러고 했습니다만 이 재정적인 목표를 정하는 게 가장 먼저였습니다. 그때 제가 제 책에도 썼고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제 목표는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고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제 첫 목표가 뭐였냐면 2년이죠. 2년 만에 그 월 고정 수익 300만 원을 빨리 만들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3년 만에 월 고정 수익 500만 원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제 목표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목표를 제가 초과 달성을 했는데요. 3년에 500만 원을 반드시 만들겠다라는 이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3년에 500만 원 만들어? 그 2년에 300만 원을 만들어? 그럼 한 1년에 최소한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고정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경매 투자를 했을 때 한 달에 뭐 한 건의 낙찰을 받아야 되는지, 낙찰을 받으면 뭐 어떤 부동산을 낙찰을 받아야 되는지, 투자금은 얼마가 필요한지, 이런 게 이제 한마디로 세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간 목표도 세우고, 그 연간 목표의 기준을 잡고 매 월 단위의 목표도 세우고, 월 단위의 목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잘게 쪼개면 주 단위, 더 작게 나가면 일 단위의 이제 이런 활동 목표까지 다 이렇게 세우게 됐더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뭐 3년, 5년 이런 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정한 하루의 계획 내지는 주간 계획만 보면서 그 계획을 이루려고 발밑만 보면서 걸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매일의 목표, 매주의 목표만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면 그러면 1년의 목표, 3년의 목표도 결국에는 달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목표를 세우려면 아주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재정적인 목표를 세운다면 기한도 정확하게 세우고 목표 금액도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라는 것에 그 아주 구체적인 효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백만장자가 되려면 반드시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법칙으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20대 80의 법칙이 나옵니다. 파레토 법칙이죠. 게으른 백만장자는 적게 일하되 집중을 해서 일한다. 한마디로 이 책의 제목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챕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거죠. 모든 일을 다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절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게으른 백만장자가 될 수 없다. 그냥 인생 모든 인생의 시간을 그냥 열심히 치열하게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는 그러면 뭐 백만장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을 풍요롭게 즐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바쁘게 일만 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열심히 비중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 20대 80의 법칙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무 맞는 말이고요. 전체 수입원의 어느 20%가 전체 수입의 80%를 담당하고 있는지 파악하라. 이게 파레토 법칙이죠. 모든 수입원의 시간을 투자하되 최고 수준의 20%에 좀 더 집중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영역에 시간을 공평하게 투자하지 말라. 중요한 20%의 영역에 전체 시간의 20%만 투자한다는 것은 엄청난 실수다. 우리가 이 20대 80의 법칙, 또 이 파레토의 법칙, 선택과 집중, 이런 이야기를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되는 영역, 돈이 되는 분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영역에는 가능한 뭐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해라, 이런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요, 이거를 좀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바쁘거든요. 특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한가한 날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그 하루가 어떻게든 바쁜 일로 꽉 차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일의 가지수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는 이제 마음속으로는 돈 되는 일, 중요한 일, 이런 일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이 일 하다가 바쁘고 저 일 하다가 바쁘고 이 일 끝나면 저 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너무 많은 일에 이렇게 짓눌려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돈 되는 일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돈 되는 일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때도 많고, 때로는 돈 되는 일보다 돈이 안 되는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80대 20의 법칙은 너무나 중요하다. 게으른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80대 20의 법칙을 익혀야 되고 현실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투자를 이제 부동산 투자를 직업으로 삼아서 열심히 할 때, 초기에는 저는 이제 주로 고정수익, 현금 흐름, 부동산을 사서 100% 이제 월세로만 놓고 이제 임대업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쪽에만 치중을 했었고,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했었고요. 지금도 뭐 그런 투자를 했던 거에 아주 상당히 만족을 하고, 제 그 이후 투자의 기반이 돼서 참 잘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계속 제가 그런 투자에 계속 그 변화 없이 얽매였더라면 아마 좀 보다 큰 투자자가 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느 순간에 운 좋게 좀 뭐 제가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뭐 좋은 강의도 많이 들은 결과입니다만, 운 좋게 이제 고정수익 이 현금흐름 투자에만 집중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이 시세 차익 투자, 한마디로 이제 어느 한 시기에 이 뭐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 그냥 오르지 않고요. 일정 기간 동안은 재미없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큰 파도가 치듯이 한번 큰 상승이 오는 시기가 이따금씩 있다라는 말입니다. 뭐 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 정도씩. 그 큰 파도를 한 번 잘 타면, 그러면 뭐 아무리 많은 임대 수익을 얻어도 절대 거기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 시세 차익의 위력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근데 이제 마침 제가 이제 좋은 시기에 그런 시세 차익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또 그런 시세 차익의 투자를 잘 하게 돼서 그 큰 파도를 한 2번 정도 타 보니 제 자산이 굉장히 많이 불어난 그런 경험을 하게 됐던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모든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 보면 어떤 한 가지 투자에만 그냥 올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투자의 속성상 한 가지 투자 방법만 알아서는, 또 이 한 가지에만 그냥 집중을 해도 물론 이제 전문성을 쌓으면서 돈을 벌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유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유연성의 본질은 뭐냐면, 한마디로 돈 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 주택시장에 바람이 불고 있는데 나는 상가 투자만 고집한다? 이거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금리가 낮아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이 매우 좋은 상황인데, 수익형 부동산에는 요만큼도 눈을 들이지 않고 뭐 토지 투자에만 집중을 한다? 이런 것도 투자자로서의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실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80대 20 법칙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법칙은 파킨슨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파킨슨의 법칙 여러분 또 들어보셨겠죠. 이런 거죠. 우리는 일을 할 때, 어떠한 일을 하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만약에 일주일 정도,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면 사실 우리가 가진 역량으로는 한 이틀 정도면 이 일을 다 끝낼 수 있는데, 근데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다 쓰고 거의 다 쓸 무렵이 돼서야, 아니면 그 시간이 지나서야 일을 끝마친다라는 것이죠. 네. 뭐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로 치면은 항상 평상시 하지 않고 마지막 벼락치기를 한다라든지 당일치기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케이스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뭐 일하고 있는 거, 직장생활 하는 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그 일을 미리 끝마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파킨슨의 법칙인 거죠. 사람들은 주어진 일을 할 때 주어진 시간을 남기는 법이 없다. 반드시 시간이 다 되어야 일도 끝이 난다. 그런데 이 게으른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파킨슨의 법칙을 거슬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 이건 이제 지금 시간 관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게으른 백만장자들은 시간을 그렇게 쓰지 않는다. 내가 이틀 만에 일을 끝낼 수 있다면 나에게 아무리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어도 일주일 내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그 일을 끝마치고 남은 시간에 다른 일을 하든 아니면 남은 시간에 휴식을 취하든 재충전을 하든 인생을 즐기는 데 쓰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게으른 백만장자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벽주의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좀 통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완벽주의란 미적거리면서 뒤로 미루는 것을 보기 좋게 포장해주는 포장술에 지나지 않는다. 완벽주의는 무기력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 이거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처칠이 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완벽주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굉장히 꼼꼼해. 나는 아주 디테일을 중요시해. 나는 좀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야만 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시간이 계속 늦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완벽주의자다. 나는 디테일한 이런 부분까지 하기 때문에 늦다. 근데 이거는 어쩌면 미적거리면서 뒤로 미루는 것을 보기 좋게 포장해주는 전술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파킨슨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일주일이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일주일 내내 이 시간을 다 쓰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다 하느라고 늦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사실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일주일의 시간 내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대부분 앞쪽의 시간은 거의 좀 약간 준비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거나 아니면 좀 민기적거리거나 좀 게으름을 피우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좀 놀거나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정작 닥치면 시간이 다가오면 그때서야 진짜 우리 소위 똥줄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똥줄이 타서 그때서야 일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잘못된 습관만 고쳐도 이 파킨슨의 법칙만 우리가 딱 거스를 수만 있어도 우리는 시간을 지배할 수 있고 게으른 백만장자에 한 발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너무나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할 때마다 좀 일을 항상 그 시간에 좀 꽉 맞게 끝내는 사람들, 내지는 좀 항상 그 시간이 좀 지나서 늦게 일을 끝마치는 분들, 항상 제 시간에 끝마치지 못하는 분들은 한번 냉정하게 본인의 일하는 스타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서 그 일을 하시는 우리 전업주부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일을 꼼꼼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을 다 제대로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 항상 내가 일하는 스타일이 항상 뒤로 가서 민기적거리다가 좀 게으름 피다가 막판에 가서야 이제 힘을 내서 하는 건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습관만 잘 고쳐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주 많이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위임의 법칙.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일, 중요한 일은 자기가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 못하는 일, 그리고 좀 중요하지 않은 일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거나 아니면 아웃소싱, 비용을 치르고
다른 사람이 일을 하게끔 만들거나 이제 그렇게 좀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위임만 잘해도 우리의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값지게 쓸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자영업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위임의 법칙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째로 이 책의 챕터상 7번째로는 긍정의 법칙이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게으른 백만장자는 낙관주의자다. 역시 긍정은 모든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긍정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아주 재미있게 봤던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물통은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여기도 안 나와요. 저도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이 당신의 물통은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이 책이 뭐냐면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보이지 않는 물통,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물통을 하나씩 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나는 이제 삶이 너무 충만하고 이 긍정의 게이지가 올라가 있는 거고, 행복이 충만하고, 자존감이 충만하고, 이런 물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 자기 자신의 이 물통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물통에 있는 물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아주 이제 이 책 보면서 아주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이제 쓴 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장이나 직원, 동료,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주위 사람들과 하루에도 수백 번 접촉하며 영향을 주고받는데, 매 순간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따라 우리의 물통이 채워지거나 비워진다. 또한 우리는 물통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국자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물통을 채우거나 비울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통에 물을 채우거나, 한마디로 그들에게 긍정의 기운을 심어주거나, 그들의 에너지를 높게 해주거나,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거나 행복감을 주거나 이럴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그들로부터 부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주거나 에너지를 뺏거나 그들에게 화를 내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물통이 가득 차 있을 때 만족감을 느낀다. 물통이 넘쳐 흐를 때는 더욱 행복하다. 반대로 물통이 비어 있을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낀다. 한편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통을 채워주면 우리의 물통도 동시에 채워지는 셈이 되어 더욱 행복감을 느낀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물통을 비울 때는 우리의 물통 또한 비우는 셈이 된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느냐 부정적인 사람이 되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내가 진짜 긍정적이고 내 물통에 물이 진짜 흘러넘칠 정도로 충만하게 이렇게 가득하게 차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나 스스로 다른 사람의 물통을 채워줄 때, 내가 나만 좋자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분을 북돋아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줬을 때, 그때 그들의 물통뿐만 아니라 나의 물통도 흘러넘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물통을 채워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칭찬을 하거나 깜짝 선물하기, 승진을 한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진심으로 기뻐해주기, 낙담한 친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기, 자발적으로 호의를 베풀기, 실패나 문제거리를 좀 더 긴 안목으로 여유 있게 바라보기, 그리고 좋은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놀래켜주기, 그리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협력하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주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이런 행동을 하면 타인의 물통을 가득 채워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나의 물통도 함께 채울 수 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게으른 백만장자하고 무슨 상관이냐.
게으른 백만장자들은 항상 스스로나 다른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워주는 활력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게으른 백만장자들은 이러한 태도를 하나의 습관이나 체계로 받아들이고 제2의 천성으로 체화한다. 다시 말해 게으른 백만장자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타인의 보이지 않는 물통을 채워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들의 인간관계, 인기, 카리스마, 영향력 등은 자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이 긍정의 힘을 믿고 누구보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왜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느냐? 나 스스로도 긍정적인 사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항상 활기 넘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러고 살 때 당연히 내가 하는 일도 잘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 내가 항상 긍정적으로 세상을 대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 일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일이 잘 될수록 더 나는 자신감에 넘치고, 자신감에 넘쳐서 일을 하니까 나는 더 긍정적이 되고 더 일도 잘 되고 하면서 모든 것이 계속 선순환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공에 아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일 중요한 마스터 키인 거고요. 긍정이란 게. 긍정적이기만 해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게으른 백만장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데 돈이 많이 들고 많은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자기계발서, 어느 성공학 책에서나 이렇게 긍정의 힘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 곰곰이 이 방송 끝나면 한번 스스로 한번 냉정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한테도 지금 이 물통이 큰 게 하나 달려 있고, 내 주변,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서부터, 그 다음에 내 이웃, 친구, 그 다음에 내 직장 동료, 다들 보이지 않는 물통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스스로의 물통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매일의 어떤 일상에서의 노력을 하고 사시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내 주변인들, 내 주변 사람들의 물통에 물을 채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매일매일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아니라 나는 물통을 채워주기는커녕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물통에서 물을 빼앗아 오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나는 방금 내 주변 사람들의 물통을 채워줬는지 물을 뺏었는지, 한번 그런 생각을 냉정하게 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생각을 잊지 말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물통을 가득 채워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이 책의 8번째 챕터에 TPA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법칙은 제가 판단하기에 이 게으른 백만장자에 나오는 11개의 이 성공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한마디로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이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방송에서 별도로 제가 이 한 챕터를 뽑아내서 별도로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제 생각과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리뷰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